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3% 넘게 떨어진 가운데 경기도는 배가 넘는 약 7%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아파트 시가총액은 무려 18조 원 이상 폭락했고 잇따른 규제 해제에도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광명의 한 재래시장이 주변 재개발로 인해 소방도로가 폐쇄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상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재개발 백지화를 촉구하지만 시장 내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2달 만에 처음으로 외출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3% 넘게 떨어진 가운데 경기도는 2배가 넘는 약 7%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시의 경우 10% 이상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때문에 경기도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무려 18조 원 이상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경기 전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됐지만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첫 소식은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값은 평균 3.12%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하락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시가 10.93% 떨어지면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광명과 수원, 과천시도 평균을 크게 웃도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아파트 시가총액도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경기도로 18조 7천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어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순으로 줄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52조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최근 정부가 경기도 전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고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잇따른 규제 완화 발표에도 집값 하락세를 잡고 반등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외부 요인들에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에서 일부 정책에 변화를 줬다는 것만으로는 그 영향을 상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올해 17,600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규제 지역에서 풀린 광명시에만 12,000여 가구의 분양이 몰렸고 분양 6개 단지 중 4곳이 재개발 사업으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분양입니다. 잠잠했던 분양 시장의 반전 기대감이 높지만 고금리 등 주택 수요를 저해하는 요소가 남아 매수 심리가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시흥과 광명 일대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온 일당 등 8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주로 개발지구 주변 땅을 불법으로 집중 매입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투기 금액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광명과 시흥 일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을 집중 수사해 불법 토지 매매에 가담한 일당 등 8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다시 주변 토지를 불법 매입하거나 매수자를 모집해 불법 매매를 알선해온 중개인들로 확인된 거래 금액만 320억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불법 투기 등 범법자 86명을 적발하여 25명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나머지는 수사 중에 있으며 적발된 토지 거래는 대부분 신도시 예정지 주변 야산이나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대신 농사를 지을 대리 경작자를 구해 농지 매입 자격을 얻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외지인 분들은 여기 경작하시는 몇 분한테 맡기면 그렇죠. 몇 분한테. 거의 대부분 일상화되어 있네요. 이쪽은 전부 다. 예.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택지 개발 등으로 농토가 수용된 농협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토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가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조합원들이 농지 그 농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우가 많습니다. 도관 계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불법 거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토지 이외에 불법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군사보호구역 내에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많은 점포가 밀집한 재래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소방 안전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소방도로 길터주기 운동이나 화재 예방 캠페인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데요. 그런데 광명의 한 재래시장이 주변 재개발로 인해 소방도로가 폐쇄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상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백지화를 촉구하는데 이 문제는 시장 내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김성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두 대의 소방차와 경찰차가 시장 입구로 들어섭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대원들은 차량 앞에서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며 길을 터줍니다.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이곳 시장에서는 매주 한 차례 소방도로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하나뿐인 이 소방도로는 대형 펌프차 등의 진입이 가능해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시민들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평상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해 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소방도로를 이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장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소방도로 한편을 가로막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소방도로가 막히게 되면 화재 시 소방 활동에 엄청난 제한이 따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곳이 막히게 된다면 소방차가 진입하더라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후진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혹시나 차량에 결함이 생긴다면 신속한 교대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차량 후방으로 화재가 번질 경우 도관에 든 쥐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90개에 달하는 상점이 밀집된 시장의 지붕 전체가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불이 나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사고와 마찬가지로 삽시간에 옮겨붙어 대형 화재의 위험도 큽니다. 때문에 신속한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방도로가 막히면 상인과 이용객은 물론이고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기막힌 소식에 상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상인들은 재개발 조합과 광명시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소방 확보가 안 되고 여기 진입로가 막힌다고 하면 그 화재가 났을 경우 아크릴에 불이 붙었을 경우 가장 급하게 불이 나기 때문에 이 안전에 진짜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는 진짜 여기 소방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재에 취약한 시장의 소방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문제는 시장 화재 예방에 대한 법적 울타리가 견고하지 못한 점에 있었습니다. 소방법을 찾아봤지만 시장 내에 소방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소방법 시행령 42조에 시장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소방서장은 화재 경계지구 안에 있는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5개 소화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상수 설비 또는
포트레일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을 뿐 도로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으며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가 어렵고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예방 활동을 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후 전기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화재가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도로폭이 협소하고 불법 적치물로 인하여 진입이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현재 소방법에는 소방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통시장에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도록 소방법,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야겠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최소 3년은 시장 소방도로 한편이 막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냐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죠. 누구 말대로 덜어 눕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 도로가 막히면은 소방도로 자체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문제지만도 이 도로가 막히면은 고객 유입 도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객이 유입하는 도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존속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명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광명시는 소방 활동이 가능한 우회도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소방도로를 막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계획대로 재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개설 예정인 우회도로는 폭이 좁아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 안전장치도 대책도 궁여지책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화재가 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광명 새마을시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인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납득할 만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벌써 끝났어야 할 군포 중앙공원 정비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일단 공사 구간 출입을 차단했는데 문제는 통제선이 무너져 공사장으로 시민들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장치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군포시 내 11개 근린공원 가운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중앙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향하는 주요 진출입로 6곳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군포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중앙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공사를 시작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한 겁니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 등의 이유로 공사 기간도 올해 3월 말로 연장되면서 통제 기간 또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할 중앙공원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장비도 없어 일부 시민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공원 출입을 통제한다는 시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전상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눈만 안 치운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좀 안전 펜스가 좀 어떻게? 필요 없는 거죠. 특히 중앙공원은 주거단지와 3분 상업지역 사이를 잇는 주요 통로인 만큼 통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건 있죠. 그뭘 막아놨을 이렇게 사람이 밀으려면 그거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참 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통제 지시를 더 이상 따르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각 출입구엔 공사 기간 동안 출입을 통제한다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습니다. 또 출입구 입구엔 이렇게 차단막도 설치돼 있는데요. 하지만 차단선은 이미 끊기거나 훼손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포시는 떨어진 기온 탓에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원 출입을 통제한다는 입장입니다.
군포시의 말대로 공원 출입 통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설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안양시와 법무부가 올 상반기 중 안양교도소와 관련한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인지 아니면 재건축인지를 명확하게 따져보자는 건데요. 민주당과 안양시가 공개 토론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양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안양교도소 이전과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전하는 교도소 부지는 안양시가 개발하고 미결수 수용시설인 구치소 기능은 현대화 시설로 바꿔 남겨놓는다는 내용입니다. 안양시는 상반기 안에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조만간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안양시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재건축하는 건지를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이전인지 재건축인지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전이다, 한쪽에서는 재건축이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도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놓고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난해 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의 주장을 앞세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양교도소 이전이 맞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재건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0명 규모로 구치 기능을 확대하려 한다는 법무부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을 갖고 민주당과 안양시를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서로의 입장이 분명한 만큼 토론에 나서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토론장에 나와 시민 앞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이나 지역 정치권에서 저의 재건축 주장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해왔거든요. 공개 토론 제안을 받아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공개 토론장에 나와서 교도소 이전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밝혀 주어야 되고 또 그래야지만이 시민들이 안양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공개 토론 요구에 안양시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와의 합의각서가 마련되면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공개 토론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토론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지만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서는 국민의힘과 안양시 사이의 격돌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2달여 만에 첫 외출을 했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하에 12시간 정도 집 밖에 나갔다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역사회의 긴장과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지난해 10월 현 거주지로 이사한 후 단 한 번도 집 밖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2달 넘게 칩거 중이던 박병화가 지난 주말 첫 외출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 아래 12시간 정도 집 밖에서 머물다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담당 직원에게 외출 사유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확인해 줄 수 없다였습니다. 어제 6시 15분경에 외출했다고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갔다가 18시 한 30분경에 복귀했다고 이런 거를 전달받았습니다. 연쇄 성폭행범이 드디어 외출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대생들이 동네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의 슬럼화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했어. 여자들은 다 뺐어요. 그런데 누가 책임을 져 이거를? 우리 주민들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우선에
기본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화성시와 경찰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집 주변에 초소 2개를 설치해 24시간 감시를 펼치고 있고 CCTV 32대도 실시간으로 박병화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살고 나온 박병화는 오전 6시부터 당일 저녁 9시까지는 외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70일 만에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네, 법무부가 일단 이 박병화가 외출을 했는데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 행적을 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까? 네, 이제 박병화가 정말 70일 동안 집안에만 이제 집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첫 외출을 지난 8일 날 이제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당시 이제 상황을 보자면 그 부모가 이제 차를 몰고 와서 박병화를 태우고 나갔다고 하고요. 그 뒤를 박병화를 이제 감시하는 그 전담 법무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그 법무부 직원이 이제 박병화가 이제 타고 있는 차 뒤를 쫓아가면서 이제 외출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법무부는 박병화가 이제 외출을 한다. 이 사실도 이제 우리 지역에 알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박병화의 행적 또한 이제 알려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이제 박병화가 이제 오늘 외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까봐 이런 부분을 좀 우려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박병화가 어디를 갔고 뭐 언제 나가고 이런 것들을 또 주민들에게 공개를 한다면 그게 또 이제 박병화라는 한 사람의 어떤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박병화의 행적을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예. 이제 이 소식을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일날은 몰랐던 거고요. 그 다음 날 기사를 통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병화가 어제 외출을 했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부가 뭐 이제 오늘 박병화가 나온다는 것만 얘기를 해줬어도 스스로가 좀 조심하고 외출을 좀 자제한다거나 내 스스로를 보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법무부가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법무부는 박병화라는 사람의 어떤 인권 보호는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고요. 화성시도 지금 법무부에 지금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 박병화가 좀 언제 나온다고 알려주면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앞으로라도 박병화가 외출을 한다면 그 주민들한테 알려주기가 좀 어렵다면 시에라도 좀 먼저 알려달라. 이제 예.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새벽 6시부터 12시간이란 말이죠. 그럼 해 뜨고 해 질 때까지 그렇죠. 외출을 한 건데 네. 뭐 한두 시간 외출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반나절을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주민들 중에는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박병화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혼자서는 외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병화를 감시하는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 박병화는 혼자 밖을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병화의 집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앞쪽에는 경찰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고 박병화의 집 뒤편에는 이제 화성시가 고용한 사설 경비 요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또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박병화가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단으로 외출을 한다 이런 게 뭐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경비가 삼엄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박병화가 어쨌든 한 번 외출을 지금 해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70일 동안은 집안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네. 네. 지금 박병화는 그 저녁 9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외출을 못하게 이제 외출 금지 시간이 지금 돼 있고요. 예. 그 외 시간에는 이제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박병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민들이 박병화를 이제 길에서 마주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담 직원이 사실 언제까지 계속해서 박병화를
따라다닐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것도 해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은 그때부터는 정말 큰 문제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병화를 이제 감시하는 지금 전담 직원이 있지만 뭐 박병화가 늙어서 사망할 때까지 계속 또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같이 동행하는 그 시간이 이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동행이 사라질 때 그때가 만약에 이제 재범이 일어난다면 예.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닐까 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 박병화가 거주지로 선택한 화성시 봉담읍이죠. 네. 이 지역은 앞서 이제 이 기자도 보도를 할 때 뭐 이 지역이 이제 초토화됐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뭐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좀 뭐 그야말로 마을이 지금 뭐 황폐화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마을에 계속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지금 뭐 인근에 또 대학도 있잖아요. 좀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학교 인근 원룸촌이에요. 예. 지금 이제 방학 중이니까 이제 그 원룸 계약이 끝나는 시기가 될 거고 그 원룸 계약을 이제 다시 재계약하는 재계약 이제, 시기가 오고 있군요. 재계약을 예. 이제 하는 이런 시즌이 지금 다가온 건데 예. 문제는 뭐 저라도 제가 이제 거기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살 거고 여대생분들도 많이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병화가 나의 이웃이다. 당연히 싫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지금 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마을을 지금 계속 떠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신입생들, 네, 이제 신입생들이 또 이제 들어와야 되는 시기인데 신입생들이 이 지역으로는 오질 않는데요. 방을 보러. 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에게 원룸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학생들이 이제 발길을 끊어버리니까 예. 이제 정말 동네가 슬럼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이렇게 강력 성범죄자 때문에 동네가 슬럼화된 사례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예. 안산시 와동에 2년 전에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이 2년 사이에 조두순의 집 인근에 어린이집이 2개가 있었어요. 예. 거기가 모두 문을 닫았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도저히 못 보내겠다고 이제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젊은 분들도 저 사람 이웃은 나는 못 되겠다고 해서 동네를 떠나시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활기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조두순의 집 주변이.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박병화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이제 반복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 전과가 3범, 성폭행을 3번, 성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그런 그 전과자들, 강력 성범죄자들이 예. 올해만 무려 54명이 출소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금 지자체들은 굉장히 비상사태거든요. 이 54명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살겠다고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뭐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굉장히 걱정하고 거기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 1명, 성범죄 전과자 1명이 거주지로 선택한 곳이 이렇게 초토화되고 있는데 올해만 54명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거주지를 정할 텐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그래서 이 강력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돼 왔는데요. 올해 이제 이 문제가 박병화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니까 법무부 이제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법들, 이제 거주지를 좀 제한하는 법들을 검토해 보겠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어느 이제 전국 곳곳에서 제2의 박병화 사태, 제3의 조두순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새해까지 화성시는 이 박병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골칫덩이를 안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 화성의 바로 옆 지역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요. 이번에는 또 저 마도면에 교도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주민들 반대가 심하죠.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지역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옥주 의원이 이제 좀 그 사실을 이제 알아내서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 좀 알려지게 된 건데요. 예. 법무부가 지난 2009년,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 화성시 마도면 지역에
여성 전용 교도소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벌써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이 용역이 끝나면은 이제 아마 이르면 올 하반기 이제 공사에 들어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2026년에 완공하겠다. 지금 법무부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마도면이 이제 여성 전용 교도소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마도면 자체에 지금 교도소가 2개나 있어요. 예. 외국인 보호소가 있고, 그다음에 직업훈련 교도소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성 전용 교도소가 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야, 지금 마도면이 뭐 교도소 밀집 지역, 무슨 뭐 교정타운을 만드는 거냐, 예.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법무부가 지금 2009년부터 이 일을 추진해 왔는데 단 한 번도 지역사회와 소통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주민들은 전혀 몰랐고, 이런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지금 뭐 크게 반발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아니 뭐 일단 무조건 들어오는 거는 반대고, 적어도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니 우리한테도 어떤 뭐 이런 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라도 좀 하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또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보면은 박병화도 그렇고 이 교도소도 그렇고, 이 중앙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지역에다가 어떤 이런 뭐 혐오시설이든 성범죄자를 지금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 좀 이렇게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행동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그 중앙정부의 태도, 네. 여기에는 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화성시도 이제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또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이제 지역의 이슈로 계속 대두될 것 같은데, 이 기자께서 계속 취재를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용인 지역의 6개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발목을 잡던 안전진단 기준이 최근 완화된 영향인데요. 그동안 노후 건물과 주차 문제 등으로 불편을 안고 살았던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 짧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15층 고층 아파트임에도 조립식 공법이 적용됐고 1,1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주차 면수는 670개에 불과합니다. 항상 살아가면서도 이게 약간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하고 항상 이중 주차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주차 때문에 벌어지는 주민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는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돼 2년 전 시행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조건부 통과 판정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평가 항목과 판정 기준 등이 조정됐고 이후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이 아파트를 포함해 수지구 3곳, 기흥구 2곳, 처인구 1곳 등 총 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용인시 재건축 현황이, 환경이 좀 많이 열악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이렇게 좀 완화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재건축, 그동안 막혔던 재건축이 이렇게 숨통이 튀었고요. 이번에 확정된 단지 외에도 용인에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가 6곳이 더 있고 이 가운데 3곳은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됐거나 현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사업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으로 사업비 조달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제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을 기반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본격화된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안산시가 올해 들어 교통정책과를 철도교통과로 개편했습니다.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 전력을 쏟겠다는 각오인데요. 안산에서 펼쳐질 철도 사업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신안산선 한양대역 공사 현장입니다. 2년 뒤인 2025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역에는 호수공원과 한양대 방향 두 곳에 출입구가 만들어집니다. 안산시는 여기에다 인접한 대우 6, 7, 9차 아파트 단지 방향에도 출입구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양대역에서 멈추는 신안산선 열차를 세계정원 경기가든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추진합니다.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안에 신안산선 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GTX-C 안산 연장과 상록수역 정차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GTX-C 노선 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안산시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윤곽이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4호선 열차가 달리는 안산선 선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 안산시는 상록수역 정차와 회차에 필요한 건설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C 노선의 상록수역 유치 확정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금년 1월 1일자로 시 행정조직 개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가 신설된 것은 철도교통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화성시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KTX는 안산 초지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지역은 4호선과 서해선, 수인선과 신안산선, KTX까지 5개의 열차가 정차하는 초역세권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안산은 동서로는 4호선과 수인선, 인천발 KTX, 남북으로는 서해선과 신안산선 2개 노선이 교차하는 거미줄 같은 철도 교통 지도가 완성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가정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 중에서 가정 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곳에 대해선 각종 납품이나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혜택을 늘리고 있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도청 직원들이 불필요한 야간을 하지 말라며 야근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식품 개발과 유통을 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업무 관리를 하는 것이 생산 효율을 더 높인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제가 좀 피곤할 때는 좀 늦게 출근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급하게 반반차를 써서 좀 빨리 퇴근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컨디션 관리도 되고 그게 또 업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가정 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내 인사제도와 직원의 만족도, 최고 경영자, CEO의 의지 등을 평가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50여 가지 정책적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공공사업에 참여할 때 특별 가점이나 각종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우선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화 경영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서 일과 생활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경기도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필수 근무자 이외에 불필요한 야근은 하지 말라며 야근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각종 행사나 업무로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을 때 하급자가 눈치를 보며 퇴근하지 못하는 조직 문화부터 바꿔가자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정 문화, 또 공공의 갖고 있는 문화, 또 타성, 관성 한번 뛰어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 지사는 고위 공무원이 하위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내부 워크숍 등에는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도지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조직 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시도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시도가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소중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 집이 불탄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정말 처참하죠?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짜잔!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주택용 화재 경보기 그리고 이 빨간색 소화기를 합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용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천장에다가 달아요. 우리 가족이 외출을 하거나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불이 난 걸 알아차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불이 난 걸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연기를 감지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불이 난 걸 알려주거든요. 얘는 불이 난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방마다 하나씩,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빨간색 소화기. 정확한 이름은 축압식 소화기예요. 불이 났을 때 얼른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안전핀을 뽑으면 잘 안 되죠? 침착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손잡이를 움켜쥐지 않고 이렇게 안전핀을 뽑으면 잘 됩니다. 노즐을 빼서 침착하게 빗자루로 쓸듯이 불을 꺼주시면 되는데요. 실내에서는 내가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문을 등지고 불을 꺼주는 게 좋아요. 초기 진화는 작은 불만, 큰 불은 빨리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고 119 신고도 내가 대피가 완료된 이후에,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는 제외예요. 단독주택에만 꼭꼭꼭 준비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이번 사례는 BTV 경기뉴스에서도 보도됐었는데요. 주택 가스레인지에 올려두었던 음식물이 타면서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빈집이었는데요. 마침 이웃이 경보기의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10년간 주택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 가장 많습니다. 주로 아까의 신고 내용처럼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채로 잠이 들거나 자리를 비워서 음식물이 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야 취약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택에서 난 화재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잠든 깊은 밤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집안에 불이 난 걸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가 바로 이 주택 화재 경보기입니다. 이 주택용 화재 경보기는 소화기와 함께 주택용 소방 시설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제가 주택 형태별로 설치 대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과 연립, 빌라, 다세대 주택이 해당하는 공동주택 모두 설치 대상입니다. 그럼 이 주택 안에 경보기와 소화기를 몇 대나 또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화면과 같이 주택용 화재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즉 침실, 거실, 주방 등 방마다 설치해야 됩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1대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층별 1대 이상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설치도 아주 쉽습니다. 설치 전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고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경보기의 고정 틀을 천장에 연결해주고 경보기 본체를 돌려서
고정 틀에 맞물려 주시면 됩니다. 주택용 화재 경보기의 배터리 수명은 10년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테스트 스위치를 수동으로 눌러 경보음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직 집에 이 경보기와 소화기가 없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주제로 한 샌드 아트를 끝으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